제 의대 동기들 보면요. 결혼할 때 열쇠 3개를 받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게 있어? 참 웃기네. 아직도라니요? 시대가 변해도 안 바뀌는 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본론이 뭐야? 어머님, 저는 말입니다. 진짜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일단 개원은 제 힘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집이랑 외제차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그거 다 해주기 싫다고 말하면 어찌할 건가? 아니, 어머님, 근데 왜 싫으신데요? 그냥 싫어. 의사 사위한테는 무조건 집이랑 외제차 해주라는 법이 없잖아. 아, 어머님, 현실 감각이 정말 떨어지시네요. 그래 떨어진다고 생각해. 저랑 친한 의사는요. 장인어른이 의사 사회를 얻은 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열쇠 3개는 물론이고 골프장 회원권이랑 리조트 회원권도 선물해 주셨다고요. 난 그런 거 싫어. 나 지금 바쁘니까 그만 가봐.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장주희 여사님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녀는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고로 잃고 어린 딸과 단둘이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는데 남편이 사고로 떠나고 나서 어떻게든 어린 딸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딱히 아무 기술이 없었기에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홀서빙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너무 적었기에 이렇게 벌어서는 딸과 서울에서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틈틈이 월급이 많은 일을 수시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벼룩시장을 살펴보는데 보니까 제일 월급이 많은 곳이 시장에 있는 떡가게였습니다. 떡가게에서 주방 보조를 뽑는데 남녀 무관이라고 구인 광고에 적혀 있어서 찾아갔죠. 하지만 남자 주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녀 무관이긴 한데 남자 직원을 우대하고 설사 여성이면 좀 덩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일단 일을 하게 해달라고 떡가게 주인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떡가게 주인은 그럼 일단 나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부서져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딸 세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녀에게 떡가게 업무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새벽일이라는 겁니다. 4시 30분까지 떡가게에 나와야 했는데 버스도 없는 시간이라 그녀는 걸어서 떡가게까지 가야 했습니다. 집에서 떡가게까지 거리는 걸어서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특히 겨울에는 추운 칼바람을 뚫고 가야 하기에 더욱더 힘들었죠. 여름에는 추위는 없었지만 새벽 시간에 취객들이 많아서 무서움을 뚫고 가야 했고요. 그렇게 그녀는 15년을 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떡가게 주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항상 칭찬을 했습니다. 남자들도 못 버티는 그 힘든 떡가게 주방 보조 일을 가려린 여자의 몸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녀의 딸 세라 덕분이었죠. 딸 세라는 말썽 한번 일으키지 않은 그런 착한 딸이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해서 그녀를 매우 기쁘게 만드는 딸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오로지 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떡가게 주인이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장 여사, 나 말이야. 나이도 있고 이제 일을 그만하려고. 아니 사장님 갑자기요? 그럼 떡가게는 아들이 물려받는 건가요? 그놈이 싫대. 지 애비 힘들 걸 봐서 싫대. 요즘 젊은 놈들 참 한심해. 하여간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포기했어. 아 정말요? 그래, 그놈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침잠이 많아서 장사를 해도 떡가게 장사는 못한대. 사장님 그럼 이제 어쩌게요? 그래서 말인데, 여기 단골들도 다 장여사 팬이고 하니까 여기 떡가게 장여사가 인수할래? 제가요? 여기 떡가게 인수를요? 어우,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일이라서요. 내가 최대한 저렴하게 맞춰줄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떡가게 주인으로 최고 적임자는 장 여사야. 아, 쉽지 않은 제안이네요. 사장님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 네, 사장님 딸이랑도 상의해보고 좀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다소 갑작스러운 떡가게 주인의 제안에 살짝 당황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은 욕심이 나긴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막 대학생이 된 딸 세라와 상의를 했습니다. 세라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 세라는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세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엄마가 떡가게 인수하는 거 말이야. 그럼 더 바빠지는 거 아니야? 엄마 성격상 쉬는 날도 없이 일할 게 뻔히 보여. 인수하면 처음은 그래야겠지. 거기 직원으로 일하는 거랑 주인으로 일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난 이제 엄마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그냥 마트 캐셔 같이 수월한 일을 하면 안 돼? 거기는 일은 수월해도 월급이 적잖아. 적으면 어때? 나는 하늘나라가 네 아빠랑 약속한 게 있어. 그게 뭔데? 우리 세라 시집 갈 때 기죽지 않게 해주는 거. 난 시집 안 가. 평생 엄마랑 살 거야. 네가 잘도 그러겠다. 정말이야. 난 엄마랑 둘이 평생 살 거야. 그녀는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떡가게를 인수하기로요. 그녀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면 대출 없이 인수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떡가게를 인수하고 정말 그녀는 쉬는 날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녀가 인수를 하니까 매출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예전에 떡가게는 너무 떡 종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수를 하자마자 아주 다채롭게 떡 종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떡가게 주인과는 다르게 모든 종류의 떡을 그녀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실 예전 떡가게 주인분은 공장에서 받아서 파는 떡도 꽤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진짜 떡을 좋아하시는 손님들은 단골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주인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좀 쉬엄쉬엄하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촬영을 오면 무조건 받아주었습니다. 예전에 주인분은 방송국에서 오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이전 떡가게 주인분은 방송국 놈들은 못 믿을 놈들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손님이 더 느는 것도 경계하는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더 늘면 일이 많아진다고 하셨죠. 예전 주인분은 그냥 적당히 운영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고 또 딸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에 실패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떡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신메뉴도 자주 개발했고 신메뉴 시식도 과감하게 했습니다. 떡가게 영업시간이 끝나면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떡가게에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그녀가 인수한 떡가게는 점점 대박집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수 1년 만에 바로 옆에 폐업하는 옷가게도 인수하고 확장 공사를 해서 더욱더 떡가게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운영하는 떡가게는 지역을 대표하는 떡가게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방송에 자주 소개된 탓인지 전국에서 주문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정말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녀의 떡가게는 2호점, 3호점까지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많이 번 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입했고 빌딩도 한 채 구입했습니다. 물론 빌딩도 대출 없이 샀죠. 그 사이 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온 그녀의 딸 세라는 서울에 위치한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정말 그녀는 그런 딸이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라는 그녀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축하해줘. 나 말이야 만나는 사람 있어? 어머머, 너무 잘 됐다. 우리 세라도 드디어 남자를 만나는구나.
근데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 놀라지 마. 왜 그래? 뭐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의사야? 치과 의사? 정말? 세라야, 그게 진짜야? 그래, 진짜야. 치과 의사야. 근데 어떻게 만난 거야? 내가 가는 치과 알지? 거긴 나이 많은 분이 선생님이잖아. 원장님 말고 페이닥터야. 나이는 나보다 5살 많아. 아, 그래? 나이는 살짝 많네. 에이, 5살이면 딱 좋지. 어쨌든 우리 딸이 치과 의사를 만난다니 이제 치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 우와, 근데 이 엄마 진짜 성공했네. 의사 사위를 보게 생겼으니까. 사위? 근데 엄마, 나는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어. 아, 그래? 물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건 맞지만 뭐. 1,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만나보고 결정할 거야. 그래, 너 아직 나이 많은 거 아니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그리고 몇 개월 후 딸의 애인이 개원을 했다는 소식을 그녀는 접했습니다. 개원 소식에 그녀는 나름 안도를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의사 사위를 얻으려면 열쇠 3개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열쇠 3개가 뭐냐면 개인 병원 개원, 신혼집, 외제차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알아서 치과 개원을 한 걸 보고 그녀는 내심 안심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준석 씨 개원했어. 정말? 너무 잘 됐다. 그럼 원장님이 된 거네. 응, 맞아, 엄마. 치과 치료 필요하면 우리 준석 씨 치과로 가. 그래, 알았어. 안 그래도 위에 어금니 하나 치료해야 하는데 네 애인 치과로 가야겠네. 잘 됐다. 그럼 내가 얘기해 놓을게. 그런데 세라야, 이 엄마 부탁이 있는데 뭔데? 네 애인이 나 아직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싶어서. 뭐야? 엄마가 무슨 암행어사야? 아니, 그래야 내가 부담 없이 치료를 받지.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럼 엄마가 예약하고 가. 그렇게 그녀는 딸의 애인이 개원한 치과를 예약했습니다. 딸이 개원한 치과는 서울에 있었는데 분당에서 서울까지 지하철로 3, 40분 거리였죠. 그녀는 어떻게 보면 멀다면 먼 거리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그녀가 다녔던 단골 치과는 집 앞에 있는 상가에 있어서 걸어서 1분 거리였거든요. 하여간 예비 사윗감도 몰래 볼 겸 그 치과로 갔습니다. 딸의 애인은 당연히 그녀를 전혀 몰라봤습니다. 그녀는 가자마자 치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진료가 시작되었는데 의사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금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상악 맨 끝에 치아는 임플란트 하셔야겠어요. 네? 임플란트요? 아니, 그냥 시린 정도인데 굳이 임플란트까지 해야 하나요? 네, 거기는 뿌리까지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치하시고 바로 임플란트 치료 들어가야겠네요. 선생님,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오늘 바로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네, 물론 드리죠. 근데 장주인님 상악 맨 끝 어금니는 그대로 놔둔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자식들이랑 상의하고 다시 올게요. 네, 그러세요. 자녀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또 오세요. 그렇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를 하라고 했던 치아는 그녀가 원래 다니던 동네 치과에서 좀 더 쓰다가 크라운 치료를 받으라고 한 치아였습니다. 그런데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느끼기에도 살짝 시린 거 외에는 그냥저냥 쓸만한 치아였는데 굳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찜찜했습니다. 그냥 거기 치과 의사가 그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그냥 거기 치과는 다시 안 가면 그만이지만 그 의사가 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기에 그녀는 더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날 그녀는 꽤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과잉진료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과잉진료는 양심 없는 의사나 하는 거니까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무거워진 마음으로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바로 그날 예약을 하고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치과 의사 선생님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를 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크라운 치료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치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네 치과에서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딸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치료는 잘 받고 왔어. 아니 그게 사실은 말이야. 갔다가 그냥 왔어. 아니 왜? 뭐가 문제가 있었어? 그게 말이야. 작년에 시린이 때문에 동네 치과에 갔잖아. 그래 알아. 거기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쓰다가 크라운 하라고 하셨다며? 근데 네 애인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더라고. 아니 왜? 뿌리가 썩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자식들과 상의를 하고 오겠다고 했어. 아, 그래? 그리고 동네 치과에 왔는데 살릴 수 있는 치아를 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했냐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네 치과에서 치료 시작했어. 그래. 잘했어? 솔직히 오늘 이 엄마 기분이 좀 그랬어. 그래 이해해. 나도 기분이 좀 그렇긴 하네. 그렇게 그녀는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의 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후기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후기가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후기가 다 안 좋은 후기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과잉 진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양심을 파는 사람이 자신의 딸의 배우자가 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은 만나고 있는 애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를 해주는 거 보니까 둘이 점점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요. 그렇게 며칠 후 딸의 애인이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딸 애인의 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딸의 애인은 상당히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정이 가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사위가 생기면 정말 친아들처럼 잘 챙겨주면서 그렇게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대릴사위 얻을 생각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위가 대릴사위를 하겠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친구 중에도 사위와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한 그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래도 지금 와 있는 저 사람이 내 사위가 된다면 친해지기는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오느라 수고했어요. 근데 어머님, 낯이 익네요? 기억력이 좋네요. 의사라서 그런가? 머리가 좋으시네요. 네, 맞아요. 일전에 김군 병원에 갔었어요. 아, 그때 임플란트 하라고 제가 진단했죠? 네, 맞아요. 치아는 어떠세요? 그냥 동네 병원에서 크라운 치료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치아는 괜찮으세요? 네, 멀쩡해요. 너무 멀쩡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 말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저는 임플란트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아니, 꼭 그렇게 김군 판단을 비난하는 의미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리네요. 김군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쁜 표정이었죠. 그녀가 질문을 해도 뭔가 계속 틱틱거렸습니다. 중간에 딸 세라가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김군이 돌아가고 난 뒤에 딸이 그녀에게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네 애인은 그게 아닌 것 같네? 엄마가 몰래 병원 간 게 좀 기분이 나빴나 봐. 근데 왜 그게 기분이 나쁠까? 자기를 테스트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가? 하여간 나도 솔직히 네 애인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진 않아.
엄마, 우리 준석 씨 좋은 사람이야. 직업이 좋은 사람이지. 인성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준석 씨 좋은 사람이야. 직업도 인성도 다 좋은 사람이라고. 세라야?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아, 엄마, 미안해. 내가 잠깐 흥분했나 봐. 솔직히 엄마 오늘 너무 힘드네?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날이야. 엄마, 다 좋게 좋게 생각하자. 아니지.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했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솔직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그게 무슨 얘긴데? 네 애인 과잉진료 하는 거 보면 다른 것도 보여. 엄마가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번에 치료받은 치아 안 뽑고도 멀쩡하게 잘 쓰고 있잖아. 그녀에게 그날은 정말 여러모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부분은 그녀는 딸이 자신에게 화를 낸 거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더구나 남자 때문에 자신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딸을 보고 너무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하여간 그날은 그녀에게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든 날이었어요. 그 뒤로 그녀는 딸과도 서먹서먹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딸이 만나는 그 애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는 부모는 없듯이 그녀는 딸을 잘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라야, 커피 한 잔 할까? 아니, 엄마, 저녁에 무슨 커피야? 그럼 녹차 한 잔 할까? 엄마, 녹차도 카페인이 있어서 저녁에 마시면 잠 못 자. 그럼 오렌지 주스라도 한 잔씩 하자. 살찌거든. 근데 엄마, 나한테 무슨 할 얘기 있어? 응, 있어. 근데 세라야, 이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네가 만나는 김준석 그 사람 말이야. 준석 씨가 또 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왜 그러는데? 너 그 사람 병원 후기 봐봐. 과잉 진료한다고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아닌 것 같아. 엄마, 익명성으로 이용해서 올리는 악성 후기는 무시해. 야, 익명성 후기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겪었잖아. 이 엄마가 직접 과잉진료 당할 뻔했잖아. 엄마, 난 준석 씨 사랑해. 그러니까 내 연애에는 참견하지 말아줘. 딸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딸의 연애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 큰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반대를 했다가는 딸과도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그냥 딸의 연애를 반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딸과 김구는 점점 더 각별한 관계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티를 안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운영하는 떡가게에 김군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거라서 정말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녀는 김군이 온다고 딸에게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정말 갑자기 김군이 온 거였습니다.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김군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가요. 어머님 좋았습니다. 와, 근데 떡가게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김군, 자네가 무슨 일이야? 그것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어머님 뵙고 싶어서 온 겁니다. 말로만 듣던 초대박집인 떡가게도 보고 싶기도 해서요. 뭐 떡가게가 다 비슷비슷하지. 근데 말이야, 앞으로는 예고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건 삼가해줘. 네, 어머님. 근데 어머님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병원보다 월 매출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네요. 뭐 월 매출? 이 사람아? 뭘 그런 걸 알려고 해? 궁금해서요. 알 거 없네. 솔직히 두 번째 만남에 월 매출 물어보고 그러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아, 그런가요? 그럼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사실 제가 어머님께 긴히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역시 그래 보였어. 그냥 나한테 인사하려고 여기 온 것 같진 않아 보였어? 그래 본론이 뭐야? 여기는 직원들도 있고 떡가게 앞에 카페 있는데 거기 가셔서 조용히 말씀 나누시죠.
무슨 얘기인데? 뭐 비밀 얘기야? 비밀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가시죠.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 좀 그렇다니까요.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가시죠, 얼른. 그녀는 좀 불길했습니다. 예비사위라는 놈이 예비장모의 떡가게에 와서 매출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떡가게 규모에 감탄을 하고 일반적인 예비사위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어쩌다가 자신의 딸이 이런 놈과 만나는 걸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대했습니다. 딸을 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김군의 참딸의 짝으로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여기 온 거 말입니다. 우리 세라 씨는 모릅니다. 왜 모르게 하고 온 건데? 이유가 있어?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 꼭 해야 하는 얘기기도 하죠. 그래 해봐 어서. 제 의대 동기들 보면요. 결혼할 때 열쇠 3개를 받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게 있어? 참 웃기네. 아직도라뇨? 시대가 변해도 안 바뀌는 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본론이 뭐야? 어머님, 저는 말입니다. 진짜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일단 개원은 제 힘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집이랑 외제차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그거 다 해주기 싫다고 말하면 어찌할 건가? 아니, 어머님, 근데 왜 싫으신데요? 그냥 싫어. 의사 사위한테는 무조건 집이랑 외제차 해주라는 법이 없잖아. 아, 어머님, 현실 감각이 정말 떨어지시네요. 그래 떨어진다고 생각해. 저랑 친한 의사는요. 장인어른이 의사 사회를 얻은 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열쇠 3개는 물론이고 골프장 회원권이랑 리조트 회원권도 선물해 주셨다고요. 난 그런 거 싫어. 나 지금 바쁘니까 그만 가봐. 그렇게 그녀는 카페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정말 쌍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녀는 그대로 나와서 다시 떡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계속 우울했습니다. 정말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딸이 결혼 문제로 이렇게 속을 썩게 할 줄 상상도 못했기에 더 괴로웠습니다. 정말 김군 그놈은 인성 자체가 안 된 놈이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딸이 그냥 평범한 남자여도 좋으니까 인성이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바랬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지니까 힘들었죠. 결국 그녀는 딸과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김군이 떡가게에 찾아와서 했던 제안을 딸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김군의 그런 어이없는 제안들을 딸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딸이 자기 애인에게 실망하고 교제를 다시 생각하게 될 거라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세라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김군 얘기야. 왜 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 아까 저녁에 김군이 우리 떡가게에 찾아왔어. 정말?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얘기도 없이 간 거지? 나한테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나를 찾아왔더라고. 근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의사 사위를 얻으려면 열쇠 3개 필요한데 본인이 개원은 했으니까 열쇠 2개 준비하래. 아, 준석 씨가 그랬어? 네 생각은 어때? 엄마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해. 요즘 현실이 그래. 와, 실망이다. 너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좀 충격이다. 엄마 미안해. 근데 현실이 그래. 난 현실이고 뭐고 참 너한테도 실망했어?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 준석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될까? 엄마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너 근데 하나만 묻자. 너 김군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의사 남편을 얻고 싶은 거야? 난 의사인 준석 씨를 사랑해. 그녀는 딸에게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지닌 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딸이 그렇게라도 의사 남편을 얻고 싶다는데요.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딸이 원하는 대로 신혼집과 외제차를 사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그녀는 딸에게 신혼집 정도는 해줄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김군을 만나서 신혼집과 외제차를 상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만났던 카페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신혼집이랑 외제차 얘기해보자고.
네, 어머님. 저는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양심이 있는 편입니다.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 쑥스럽지 않아? 남이 자네한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줘야지. 어떻게 본인 입으로 본인이 양심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건가? 아니, 그게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를 좀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됐고 신혼집이랑 외제차 말이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열쇠 3개 필요 없고 열쇠 하나면 됩니다. 이미 개원했고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바꾼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어때요? 양심 있죠? 그래. 양심 있다고 치자. 대신에 열쇠 하나 주시는 거 제대로 된 황금 열쇠로 주시죠. 그게 무슨 소리야? 황금 열쇠면 뭐를 말하는 거야? 일반적인 평범한 아파트보다 도곡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로 사주시면 평생 좋은 사위가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는 얘기 농담인가? 아니, 어머님 농담이라뇨? 지금 제가 한 말이 웃기세요? 아니 웃기기는커녕 불쾌하네. 거봐요, 농담 아니죠? 김군, 나는 말이야 10억 정도 되는 30평 아파트 정도 생각했어? 제가 의사인데 그런 서민 아파트에서 살아야겠습니까? 10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야?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사 기준에서는 서민 아파트죠? 자네랑 나랑은 너무 다르구나. 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네네, 그러세요. 저도 이렇게 섭섭한 결혼은 못하겠습니다. 자네 하나만 물어볼게. 우리 세라를 사랑하긴 하나?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려는 거죠. 근데 어머님 세라 씨를 사랑하는 거와는 또 별개로 저는 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겁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사달라는 게 정당한 권리라고? 네, 어머님. 제가 의사인데 그 정도 요구 못하나요? 의사가 벼슬이야? 벼슬이라면 대단한 벼슬이죠? 그래 대단한 벼슬 자리에 올라서 좋겠네.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꼴이나 당하고. 자네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네. 이하동문입니다. 그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김군 같은 개차반은 처음 겪어봤으니까요. 다시 그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정말 별나라 달나라 사는 인간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그런 놈을 사위로 맞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세라야 얘기 좀 하자. 오늘 준석 씨랑 얘기 잘했어? 나는 말이야 신혼집을 10억 정도 생각했어. 아, 그래? 뭐 그 정도도 괜찮지. 근데 김구는 도곡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원하더라고. 뭐?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사달래? 그래, 거기 얼만 줄 알지 너도? 잘은 몰라도 50억은 넘지 않아? 나도 대충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요즘은 6, 70억이 넘어.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가 말이야. 6, 70억? 이게 말이 되니? 당연히 안 되지. 그냥 이 결혼 접자 세라야. 그놈은 돈밖에는 모르는 놈이야. 아, 엄마 그래도 그럼 그걸 사주라는 얘기야. 그냥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우리가 죄인이야? 뭘 설득을 해? 아주 대단하신 의사날이 아주 많이 미천하지만 10억이라도 아파트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까? 아, 엄마? 세라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딸이 한편으로 가여워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나쁜 놈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런 아픔을 겪는 건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뒤로도 딸 세라는 매일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혼자 술을 조금씩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괴로워하는 걸 보니 그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놈이랑 헤어지지를 못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나쁜 놈을 사랑해서 이렇게 딸이 망가져 가는지 그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김군 그놈이 또 떡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 놈인데 또 보니까 정말 혈압이 막 상승을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딱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었습니다. 정말 다시 보니까 얼굴 자체가 주먹을 부르는 얼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녀는 화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떡가게에는 직원들이 있어서 또 일전에 갔던 떡가게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절충안을 들고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절충안?
그래, 뭐 일단 드러나 보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6, 70억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는 어머님께 무리는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네가 들고 온 절충안이 뭔데? 그걸 어서 얘기해봐. 잠원지구 쪽에 한강뷰 아파트로 해주시죠. 거긴 3, 40억 정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강뷰 아파트? 3, 40억? 그게 절충안이라고? 네, 어머님, 그 정도면 저도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절충안을 얘기해 볼게. 어머님이요? 경기도 판교나 아니면 송파 쪽에 20억 아파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나도 해줄 수 있는 최대치야, 20억이. 아, 20억.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자네 눈에는 20억도 서민이야? 20억 아파트면 서민에서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 의사인 제가 살기에는 좀... 내 절충안이야, 더 이상은 없어. 20억도 나한테는 엄청 큰 돈이야. 그럼 쓰시는 김에 5억 더 쓰시죠? 지금 나랑 흥정하는 거야? 자네한테 결혼은 그냥 장사인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이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는 걸 강구할 수는 없죠. 어쩌다가 우리 딸이 너 같은 인간을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정말 복장이 터진다. 나는 20억 이상은 절대 못 해줘. 아, 어머님! 입 닥쳐. 그렇게 그녀는 다시 떡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20억도 너무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딸이 잘못될 것 같아서 그 돈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김군은 그녀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5억만 더 쓰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단호하게 20억 아파트 이상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결국 김군은 20억 아파트를 받는 거에 만족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통화할 수 있으시죠? 그래, 빨리 말해. 어머님, 제가 졌습니다. 네네. 20억 아파트에 만족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딸을 생각해서 주는 거야. 자네 예뻐서 주는 거 절대 아니야. 그거 명심해. 네네. 어머님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넌 죽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어머님, 말해. 판교보다는 송파 쪽에서 집 고르겠습니다. 그래, 세라랑 같이 가서 잘 알아봐.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한 거 알면 세라한테 정말 잘해. 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일단락됐지만 그때도 그녀는 뭔가 우울했습니다. 김군과 같이 저런 속물과 자신의 딸이 결혼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저렇게 인성이 안 좋은 인간과 결혼을 하면 평생 속을 썩을 게 뻔히 보였거든요. 딸이 어떻게 저렇게 남자 복이 없는 걸까 마음이 아팠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를 닮은다는 거 그녀도 일찍 남편과 사별을 했으니 남편 복이 정말 없는 거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그녀는 예비사위에게 신혼집으로 20억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했고 딸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다시 웃음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딸의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하루는 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녀는 딸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직감을요. 세라야, 문 열어봐. 너 왜 그래? 엄마 그냥 제발 나 혼자 있게 놔둬. 너 문 안 열면 119 부를 거야. 빨리 열어. 제발 좀 나 좀 그냥 혼자 있게 해줘. 빨리 문 열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좀 혼자 있게 해주라. 힘들면 이 엄마랑 상의를 해. 너 근데 또 김군 그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몰라. 맞구나, 김군 그 나쁜 놈 때문에 또 이러는 거야. 엄마 나 어쩌면 좋아. 맞구나, 그놈 때문에 그러는 거. 아우, 그놈이랑 그냥 헤어지면 안 되는 거냐? 난 아주 이제 김군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그놈 그거 지가 치과 의사라고 사람 이가 갈리게 만드는 거 아냐? 그녀는 주방에서 젓가락으로 들고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죠. 일단 그녀는 딸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도 조금씩 진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딸의 말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김군 때문에 그러는 거 맞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니까 맞구나.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하지? 김군 그놈이 또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고. 준석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큰 죄를 지었어. 세라야, 제발 속 시원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 그게 엄마. 그러니까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대.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것 같다고 했어. 경찰 조사? 아니 검찰 송치? 아니 도대체 왜? 엄마 이거 봐봐. 여기에 나오는 A씨가 우리 준석 씨래. 나 이제 어쩌면 좋지? 딸은 그녀에게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걸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 인터넷 뉴스 기사 내용은 서울에 있는 치과 병원에서 치과 의사가 60여 명의 환자의 멀쩡한 치아를 뽑다가 상해와 사기죄로 고발당해서 수사 중이라는 인터넷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정신이 어지랬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정신을 다시 차리고 계속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치아를 발치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과잉 진료를 넘어서 명백한 사기고 상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도 1인당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상해 사기죄 가해자로 수사받는 치과의사 A씨는 상해 사기는 물론 과잉 진료조차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일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녀는 그 기사를 쭉 읽고 나서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어질어질했습니다.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놈은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이 밀려오는 걸 그녀는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는 말처럼 그녀가 느끼고 있는 그 절망감이 갑자기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녀는 순간 이 정도 사안이면 딸과 김군 그놈이 헤어지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결혼 전에 이런 일이 발각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딸이 그놈과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각되었다면 딸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하는데 결혼 전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녀는 순간 들었던 절망감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다독여주면서 잘 얘기했습니다. 세라야, 하늘이 우릴 도왔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생각해봐. 네가 그놈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너 옥바라지 할 수 있어? 결혼 후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진 건 행운 중에 행운이야. 아, 진짜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터졌으면 그럼 더 충격이었겠네. 충격 정도가 아니지. 넌 평생 불행 속에서 사는 거야. 거기에 둘 사이에 아이라도 생겼어 봐. 그 아이도 고통받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사기꾼인 거잖아. 그렇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진짜 죽다가 살아났네. 자, 이제 앞으로 할 일은 그놈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거야. 그 사람 힘들 텐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 아니야. 엄마 그 사람이랑 헤어질게. 앞으로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마.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그놈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질긴 놈이었습니다. 아주 소름이 끼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녀는 김군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떡가게로 직접 찾아오는 겁니다. 어머님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세라도 제 번호 차단하고 어머님도 제 번호 차단하고. 누가 네 어머님이야? 나한테 이제 어머님이라고 하지 마. 아니,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서로 돕고 살아? 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 어머님 저 조만간 법정 구속될 것 같습니다.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저를 법정 구속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구치소 들어가게 생겼다고요. 어쩌라고?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제발요. 도와달라고? 뭐 옥바라지라도 해달라는 거야? 너 인간 맞니? 저 억울합니다. 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 진실은 네 부모한테 밝혀달라고 해. 우리 부모님도 저를 버리셨어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어머님, 저요. 지금 유명 로펌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랑은 합의도 했고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의사는 계속 할 수 있어? 내 생각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설사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있다고 해도 누가 자네 치과에 갈까?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서 한 번 찍히면 끝이야. 아니,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치과 의사 안 해도 뭐라도 하면 되죠? 그래, 그건 알아서 하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어머님 20억 아파트 안 사주셔도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뭐 20억? 20원도 안 되는 놈이 뭐라고 자꾸 떠들어? 당장 꺼져. 아, 어머님. 너 지금 내가 경찰 부를까? 넌 경찰 무서운 줄을 아는 놈이잖아. 그렇게 김구는 경찰을 부른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가더라고요. 그녀는 정말 다시 불행 중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런 놈과 딸이 결혼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녀는 딸에게도 신신당부했습니다. 남자를 볼 때는 직업이나 외모보다도 제일 먼저 인성을 봐야 한다는 걸요. 그녀의 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을 겁니다. 그 뒤에 들은 소식인데요. 물론 그녀가 김군에게 직접 들은 사실은 아니고 또 인터넷 뉴스 기사로 접한 소식이었는데요. 결국 김군은 법정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사 구형을 7년 받았다고 하네요. 김군의 바램대로 집행유예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보통 판사가 검사 구형의 절반 정도의 형을 주는데 그럼 7년이면 3에서 4년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요. 하여간 그녀와 그녀의 딸 세라는 김준석 그 인간을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김군 그놈이 구치소에서 편지를 써서 세라에게 보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의 딸이 구치소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나 구치소 갔다 왔어. 거기가 어디라고 가? 한 번은 갔다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확실히 정리해야 하니까. 가서 뭐라고 했어? 내가 얘기했어. 편지도 보내지 말고 다시 나와서도 연락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아, 그렇게 말했어? 이제 진짜 제대로 이별 통보했어. 그놈이 뭐래? 그냥 엉엉 울더라고. 못난 놈! 너는 어디서 그런 못난 놈을 만난 거냐? 그래 못난 놈이야. 준석 씨 근데 못나기만 한 게 아니지 나쁜 놈이기도 하지. 맞아, 그놈 참 나쁜 놈이야. 근데 접견 시간 끝나고 마지막 인사할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온 김에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뻔뻔한 놈 그래서 넣어줬어? 미쳤어. 내가 그런 놈한테 돈을 쓰게. 잘했어. 우리 딸 그냥 우리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자. 그래 그렇게 생각할게. 엄마 진짜 그동안 실망 많이 시켜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 다 갚을게.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엄마. 나도 우리 딸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그렇게 그녀의 딸과 그녀는 김준석 그놈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다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장주희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이 나름 해피엔딩이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